저는 부산 사상구에 살고 있는 65살 장덕수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니 돌아보면 즐거웠던 추억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기일이라 가족끼리 모여 간단히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처럼 살아왔던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지나간 파란만장한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유난히 많이 생각나는 날이면 마음이 힘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어떤 이야기든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저도 잘 읽어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더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함께 넘긴 고난의 시간도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우리의 추억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자식을 함께 키워낸 일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정성으로 키웠다고 해서 모든 자식이 다 착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우리 가족의 짧은 일대기입니다. 저는 20대 시절 투박하고 촌스러운 남자였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창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왔죠. 그러던 중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내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고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하얀 장갑을 끼고 얌전한 투피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은 제 눈엔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만큼 청춘이었던 시절도 없던 것 같아요. 주머니 사정이 빈약해도 아내에게 사다 줄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흐뭇해했죠. 아내가 그 꽃을 받고 얼굴을 붉히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모두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10대 후반에 양친을 잃고 오빠 한 명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착하고 여린 아내와는 달리 그 형님은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때려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노름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뻔뻔하게 떠들던 한심한 인간이었죠. 어느 날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방파제에서 아내의 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익사였어요. 그 일로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술을 마시고 방파제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덕수 씨,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나가봐요. 저는 아내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사과 박스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요. 박스 안을 들여다보고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 보이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기가 왜 여기 있지? 아내도 아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는 우선 황급히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오빠와 낯선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 씨. 당신의 오라버니 상준 씨와 함께 살던 사람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5개월 되었고 출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인 당신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편지를 읽은 우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의 품속에 있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리 없는 그 아기는 기분이 좋은지 방긋 웃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맑은 늦가을 새벽 첫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덕수 씨, 어떡하죠? 우리가 키워야지. 핏줄인데 버릴 순 없잖아. 든든한 우리 아들이 되어줄 거야. 우리는 아기에게 민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2년 후에는 예쁜 딸 은주도 태어났습니다. 딸과 차별하지 않고 아들을 정성으로 키웠어요. 아내는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유일한 혈육이었던 오빠의 아이이자 친부모에게 버려졌던 민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민재에게 엄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6살이 될 무렵 소아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불행에 마음이 아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 불행은 자꾸 우리 민재에게 오는 걸까?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그리하여 아내는 2살 배기 딸을 시댁에 자주 맡기고 아들의 간병을 전담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원래 다니던 공장에서 퇴근하면 대리운전을 뛰었고 공장이 쉬는 날에는 막노동을 했죠. 매일같이 온몸이 쑤셔 눈만 감으면 서서도 잠이 들 만큼 피곤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 아들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눈물로 간병하는 아내.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딸을 떠올리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2년여의 투병 끝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에 대한 애착과 연민이 더욱 깊어졌죠.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이거 하고 싶어? 엄마가 도와줄까? 하지만 딸에게는 달랐습니다. 은주야,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지. 그리고 책은 깨끗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더럽히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아내는 딸에게는 잘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며 엄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엄하게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민재는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모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들이 막 성인이 되었던 해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공단에서 산업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사업은 제법 성공했죠. 덕분에 두 아이의 대학 학비를 모두 대줄 수 있었고 부산 외곽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도 하나 지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0년간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 없을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공기업에 취업했고 간호대를 나온 딸은 시내의 한 병원에 일자리를 구했죠. 제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아내와 저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해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제 짝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 저는 두 아이에게 적당한 집도 한 채씩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모두 출가시킨 후 저는 이제야 아내와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30대 초반이 된 무렵 우리 가족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갑자기 창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과장이 거래처에서 받은 부정한 돈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잘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인간들 오히려 절 모자란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으면 나가서 혼자 잘해보라면서 말이에요. 저 그 사람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게다가 그릇된 일을 바로잡으려다 그렇게 되었다니. 그 버릇 없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잘 자랐는지 내심 흐뭇하기도 했죠. 잘못된 일을 외면하면 나중에 그 일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은 제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 계획은 뭐냐? 아버지와 비슷하게 산업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쪽으로 인맥도 좀 생겼고요. 저는 아들의 계획을 듣고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아들은 1년도 되지 않아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부탁에 두 번째 사업 또한 도와주었지만
그때도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전부 말아먹고 말았죠. 그렇게 연이은 실패로 인해 아들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부부싸움도 자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일은 외면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그놈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반면 전 2번이나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주신 탓이에요. 그냥 그런 일 정도는 남 일이라고 여기고 무시하라고 하셨어야죠. 내 인생 책임져요. 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고작 듣는 소리가 이런 소리라니.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왜 내 사업 실패한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냐? 이게 널 도와준 이 아비한테 할 소리냐? 그러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민재 아버지, 진정해요. 민재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아내는 화가 난 저를 막으며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아들은 방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고 입만 열면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뻔뻔하게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이제 접대도 하고 치사한 짓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 볼 겁니다. 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오래 버티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오래 버티며 무슨 짓이든 하면 사업은 다 되는 법이에요. 아버지도 해보셨으니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절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환장하겠군. 대체 너 왜 그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돈 있다고 사업이 다 되면 세상 부자 중 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3번째 사업은 절대 안 된다며 단호히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사두었던 건물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랬어? 그 건물은 우리 노후를 위해 준비한 건물인데 얼마나 힘들게 샀는지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분통이 터졌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결국 1년이 조금 지나 3번째 사업마저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진절머리를 내며 손녀를 데리고 아들을 떠났고 아들은 그렇게 돈도 가정도 전부 다 잃고 말았습니다. 민재야, 집으로 돌아와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 괜찮아요. 그냥 잠시만 절 내버려 두세요. 아들은 우리의 말을 거절하고 부산의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들은 크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반찬을 싸들고 찾아가도 우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허구한 날 싸움을 해댔고 피해의식 또한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아버지, 저 합의금 좀 물어주세요. 엄마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합의금? 너 또 사람 때렸냐? 너 정말 내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릴 거냐? 그럼 옆 테이블 놈들이 절 보면서 실실 비웃는데 그걸 가만 놔둬요? 저 합의금 못 물면 교도소 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너 언제까지 부모만 믿고 막무가내로 굴 거야? 네가 저지른 일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지. 저는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며 그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아내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상처를 받으며 또다시 아들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음이 약한 아내는 저 몰래 몇 번이나 아들에게 합의금이며 생활비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또 민재에게 돈을 줬어? 그건 오히려 민재를 망치는 길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들을 이대로 감옥 가게 그냥 둬요? 어떻게 그래요?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더 이상 아들을 전처럼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굳건할 줄 알았던 제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사업을 키우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던 것이 결국 독이 되었던 겁니다. 다행히 사업체를 전부 정리하며 빚은 남기지 않았지만 십수년 동안 제 모든 인생을 바쳤던 결과물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술만 마시며 지내던 저는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까지 생겨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던 아내는 제 간호까지 도맡으며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공장 구내식당에 취직했어요. 내가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잖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면접 보고 왔어요. 이제 내가 당신 책임질게요. 평생 당신이 나랑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나도 이제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집에서 저와 아이들을 돌보며 살던 아내가 60이 넘은 나이에 일터로 나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제 자신이 너무 못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나랑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가 당신 책임질게요. 나 요리 잘하고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우린 부부잖아. 힘들 땐 당신도 나에게 좀 기대요. 그날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손길이 제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모가 걱정된 딸 은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착하고 다정한 딸이죠.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당뇨는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쌀은 제가 알려드린 걸로 바꾸셨죠? 그래, 바꿨단다. 은주야, 내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런데 네 엄마가 고생이 많아서 걱정이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이 망한 뒤로 집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고 저 역시 그런 아들이 싫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운동도 하고 병원을 다니며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부부에게 닥칠 불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러나 아내는 오래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내가 식당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트럭 바퀴에 다리가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아내는 한순간에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아내는 매일 울며 텅 빈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멍하니 내려다보다 잠드는 일이 반복되었죠. 퇴원 후에는 식사마저 거부하는 아내에게 어떻게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우울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 은주는 그런 엄마를 보며 펑펑 울었지만 어쩌다 한번 집에 온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안 꼴 아주 우습게 됐네.
그건 그렇고 아버지, 집에 돈 좀 남은 거 없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줬던 엄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아들은 위로 한마디 없이 오로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만 아내 앞에서 아들의 뺨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뭐예요? 지금 치셨어요? 그래, 쳤다. 넌 매번 그딴 말로 부모 가슴을 후벼 파놓는데 이 정도 맞는 게 대수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부모 자식은 알아본다는데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쫄딱 망해서 돈이 없으니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때려요? 아들은 씩씩대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모두가 잠든 사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진통제를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다량으로 먹었던 거죠. 아내 옆에는 언제 썼는지 모를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을 새도 없이 주머니에 쑤셔넣고 황급히 아내를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한참 전에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 아내의 시신을 감싸 안으며 저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유서. 여보, 이런 선택을 한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 생을 연명해봤자 난 당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짐일 뿐이에요. 나의 두 아이, 민재와 은주를 잘 부탁해요. 은주는 워낙 바르고 똑똑해서 뭐든지 잘 해내겠지만 민재는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은 민재가 많이 미워도 마지막까지 민재를 포기하지 말아줘요. 그리고 우리 은주한테 엄마가 신경 못 써줘서 항상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항상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저는 잔뜩 구겨진 아내의 편지를 꺼내 뒤늦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서를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거라더니 아내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유서를 읽은 은주 역시 장례를 치르는 내내 밥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주야, 다 아빠가 모자란 탓이다. 미안해. 아빠, 왜 엄마가 이런 선택을. 아무리 전화해도 아들은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의 발인이 끝난 후에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인간이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춰. 엄마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어. 연락을 못 받았어. 몰랐다고. 엄한 놈들이랑 싸우다가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고? 진짜 재수도 없었지. 아들은 싸움질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장에 오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적반하장으로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면 눈물이라도 보이는 게 사람 아닌가? 넌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다. 엄마가 끝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갔는데 넌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엄마가 죽었어도 널 얼마나 기다렸겠어? 이런 널 보면 엄마가 저 세상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 세상 가고 싶으니까 가족들 다 등지고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죠. 오히려 엄마도 속으로 저한테 화가 났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금수 같은 자식 보고 떠나서 뭐 하겠어요? 저 같은 놈은 그저 얼굴 안 비치는 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효도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에 온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버지, 저 지금 합의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약골 같은 놈이 엄살을 부려서 저 돈 좀 크게 물어주게 생겼어요. 엄마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 좀 두둑하게 나오죠? 저 많이 안 바라고 딱 절반만 주세요.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아들의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신 차려. 저는 2번, 3번 아들의 얼굴을 내려쳤고
아들은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영상을 건넸습니다. 봐라. 너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끝까지 내 생각만 하다가 네 엄마가 남긴 영상이다. 휴대폰을 아들에게 던지듯 건네자 아들은 화난 표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생전에 혼자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사이 조용한 거실에서 아내는 마지막 인사를 녹화했더군요. 영상 속에서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내 아버지와 은주는 워낙 똑 부러진 사람들이니 걱정 안 하고 떠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너는 마지막까지 내 마음에 걸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민재야, 사실 넌 나와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넌 오래전 돌아가신 내 친오빠가 우리에게 남긴 아이란다. 많이 놀랐지? 난 평생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영상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민재가 듣게 될 진실과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긴 아내의 마지막 고백은 아들의 표정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끝에 아내는 조용히 울며 이렇게 말했죠. 민재야,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내가 나에게 준 행복을 절대 잊지 않을게.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후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는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스스로를 망치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아빠를 닮아가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사실 내 친아버지는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단다. 다만 오빠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나쁜 짓을 막아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더더욱 오빠를 말려줄 사람이 없었어. 하지만 넌 달라. 너에겐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잖니? 민재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이 커지며 동공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미리 영상을 봤던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렸고 옆에 있던 은주 또한 민재처럼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영상은 충격적인 고백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작은 박스 안에서 낡은 담요에 쌓여 울고 있던 내 모습이. 그날 급하게 시장에서 아기 옷을 사와 옷을 갈아입히는데 내 몸이 얼마나 작고 부드러운지. 난 행여나 투박한 내 손짓에 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손까지 벌벌 떨며 너에게 옷을 입혔어. 내 아버지는 내가 부러질까 무섭다며 처음엔 널 제대로 안지도 못했단다. 영상 속 아내는 그날을 떠올리며 잔잔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로 인해 부모가 되는 첫 기쁨을 얻었어. 난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너에겐 항상 마음이 약해졌단다.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간 내 오빠가 생각나기도 했고 어린 시절 죽을 고비까지 넘긴 너를 보면 항상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차마 너한테 화 한 번 제대로 못 냈지. 혹시 그런 날 보면서 은주가 차별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까봐 난 항상 노심초사했어. 하지만 난 은주를 덜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저 민재, 네가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이 항상 약해졌을 뿐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통해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제발 이제 그만 방황하고 잘 살아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영상이 끝나자 민재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손을 떨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겠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을 꼭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민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의 끝이 이제 곧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아들을 제외한 우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너를 걱정했던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내 인생 망치는 짓 좀 그만둬.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언제 키워달랬어요? 엄마가 선택한 엄마 인생일 뿐이에요. 뭐라고?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너 정말로 이 아버지랑 인연을 끊고 싶은 거냐? 끊으면 그만이죠. 어차피 우리 피도 안 섞인 사이라면서요. 그럴 거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알려주면서 내 뒤통수를 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이라도 할까요? 저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딴 영상 보여주면 제가 순식간에 새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부모 노릇하고 싶으시면 엄마 유산이나 얼른 주세요. 엄마 앞으로 나온 돈 안 주면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울분을 참지 못한 저는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아들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뭐? 소송? 너한테 줄 유산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보험금? 보험금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차라리 그 돈을 땅에 내버릴지언정 절대 너한테는 안 줄 거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딸 은주는 물건들을 던지다 큰 사고라도 날까봐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날아오는 물건들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쳤고, 은주는 그런 아들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부모님한테 끝까지 이럴 수가 있어? 넌 앞으로 내 오빠도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서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 거지 같은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짜증나서 나도 2번 다시 안 와.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흩어진 물건들과 차가운 공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제게 다가와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정말로 우리와의 왕래를 끊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저도 더 이상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언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아들을 용서하기 어려웠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도무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픔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은주의 방문으로 위안을 받으며 지내던 저는 아내의 첫 기일을 맞이했습니다. 딸 내외와 함께 제사를 준비하며 아내와 함께 했던 지난날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맞는 기일이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은주와 사위 그리고 손주의 존재가 그나마 저에게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홀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딸 내외는 주말에 따로 납골당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그곳에 도착한 저는 아내의 유골함 옆에 놓여있는 의외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딱 봐도 아기 돌 반지임을 알 수 있었죠. 반지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민재 첫돌 기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반지는 아들의 첫돌을 기념해 아내와 제가 가진 돈을 털어 마련한 선물이었죠.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반지가 여기에 있지? 아내가 보관한 뒤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들이 다녀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납골당 관리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억나요.
몇 주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님 납골당 위치를 물어보셨거든요. 가족분이니까 알려드리긴 했는데 가족이 납골당 위치를 몰랐다는 게 참 황당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드님 얼굴이 엄청 슬퍼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잊고 지냈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갔던 아들이었지만 아들은 끝내 엄마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을 다시 만나야겠다. 다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아들을 품으려 노력하든 이대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순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통을 걸어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살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1년 사이 그곳에서 자취를 감췄던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써서 수소문하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예전 아내의 오빠처럼 아들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마음을 졸이며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아들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있던 곳은 지방에 위치한 교도소였습니다. 결국 폭력 사건으로 1년 6개월형을 받은 상태더군요. 처음엔 너무 놀랐고 절망스러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제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 은주는 화를 내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왜 그런 범죄자를 자꾸 찾아가세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된 자식은 보지 않고 살아도 되지만 잘못된 자식은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는 법이다. 그놈이 그런데 갔더라도 어쩌겠니? 나도 그놈의 부모인걸. 7번째 면회에서 만난 아들. 드디어 7번의 면회 시도 끝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본 아들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퍼석퍼석해 보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오랜만이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피하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오세요? 우리 이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널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 뭐, 이해해요. 제가 아버지랑 돌아가신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고 다시 절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저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면회도 이 말 하려고 만난 거예요. 아들의 가시 돋친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조용히 챙겨간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왜 또 딴소리 하세요? 그게 뭔데요? 이거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 입고 있던 베네 저고리야. 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았다. 예상치 못한 제 말에 아들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는 작고 낡은 베네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고민을 많이 했다. 널 찾으려 했지만 막상 마주하려니 용기가 나질 않더라. 그런데 자꾸만 서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내가 미쳤나 싶었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지. 아기였던 그때처럼 네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물론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난 여전히 네가 그립고 네가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걸. 그리고 비로소 받아들였지. 난 널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네 곁에 있다. 아빠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뭐든지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라.
그 순간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얼굴 아래로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와 잠시 멀어졌어도 내가 여전히 너의 아버지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난 계속 여기 올 거야. 제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면회는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민재는 제게 오지 말라 는 말을 포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면회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제 말에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늘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이가 39이 되던 해에 드디어 아들은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민재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처럼 맑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 앞을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고 함께 온 은주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가 기특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마중을 다 나오세요? 너도 오빠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 아니냐? 전 아빠가 걱정돼서 같이 온 거죠. 예전에 그놈 하는 짓 못 보셨어요? 아니다. 네 오빠 그렇게 마음이 모진 놈이 못돼. 저기 나오네. 교도소 앞 다시 만난 아들 민재가 죄수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표정을 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달려가 마른 어깨를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민재야, 고생 많았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셨어요? 너 나오는 거 본다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 그리고 품에 꼭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주춤하며 봉지를 받아들고 툴툴댔습니다. 설마 두부요? 촌스럽게 요즘 누가 출소하면서 두부를 먹어요. 생두부도 아니고 부친 두부라니. 너 예전부터 명절에 두부 부침 제일 좋아했잖아. 기왕 먹을 거면 맛있고 뜨거운 걸 먹어야지.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흰 두부처럼 새하얗지 않아도 괜찮다. 부침 두부처럼 조금 그을리고 노릇노릇하더라도 세상에 맞는 네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놈을 누가 필요로 한다고요? 세상에서 널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저는 엄마랑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예요. 친자식도 아닌 저를 두 분 은혜를 저버린 짐승 새끼라고요.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게 내 가슴에 대못을 한 번 더 박는 일이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나랑 내 엄마는 단 한 번도 널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 순간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라고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민재를 보며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은주도 어느새 몸을 돌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민재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쉬는 날에는 집 앞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재는 택시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기사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민재는 아내의 납골당에 두었던 금반지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챙길 거 왜 그땐 거기 두고 갔었냐? 고 제가 물으니 민재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몰래 돈 좀 쪼달리면 이거라도 팔아라 하며 주셨어요. 근데 그때 눈이 돌아 있었던 저도 차마 그것만큼은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한테 그것마저 내어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돼서요. 근데 절 위해 헌신해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 같은 놈은 감히 엄마의 마음을 평생 간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걸 두고 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 역시 제가 엄마 아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간직해 두려고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겨우 참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그때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엄마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하늘에서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두 분이 없었다면 전 지금 제 친아버지처럼 차디찬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저 정말로 더 이상 두 분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바르게 살게요. 아들은 자신이 뱉은 말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민재는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조금씩이나마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와서 왜 이러냐 며 거절했지만 민재는 언젠가 만나게 될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은주는 아직 자신의 오빠를 온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내의 기일에 서툴게 전을 붙이던 민재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더군요. 비록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말입니다. 오빠, 버섯전은 뜨거운 불에서 빨리 뒤집어야 맛있지. 더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다 탄다고. 비록 아내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저는 지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과 착한 딸 내외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갈 아들 곁에서 부모로서 지켜보고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다시 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저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다시 아들을 바른 길로 돌려놓을 겁니다. 이 사연을 통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우리의 근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자식을 키우다 보면 기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